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아홉 살 난 아이가 학교 후문 10m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신라 천년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땅 경주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립박물관에 누군가 유물 석점을 버리고 간 건데요. 도대체 누가 왜 박물관에 유물을 버리고 간 걸까요? 잠시 후 미스터리 리부트에서 펼쳐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바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아닐까요? 스쿨존도 그중 하나고요. 그런데 며칠 전 9살 난 아이가 하굣길 학교 후문 10m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잃은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약간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들. 어린 나이에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던 속 깊고 따뜻한 아이. 안녕. 이제는 먼 곳으로 떠났는데요. 여러 가지 후회가 되죠. 아, 그날 보내지 말걸. 내가 데리러 갈걸. 그런 후회들. 지난 2일 아이의 하굣길을 덮친 참변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게 된 건 아이 방과 후 선생님한테 받았는데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혼자 하교를 하다가 좌회전하던 차량이 뒤에서 를 밟고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거죠. 교문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불과 10m에 불과한데요. 사고 당시 아이는 후문을 나와서 이곳 횡단보도를 건넜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격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을 끌고 나왔거든요. 사고 차량을. 거기 안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 흘리고 신고는 저희 쪽에서 했고요. 술을 너무 흘리니까 저희가 빨리 좀 와달라고 전화를 하고 바로 옆 건물에가 가해자분의 집이거든요.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자기가 뭔가 친 것 같아서 나와봤다고 했어요. 먼저 어떠한 조치를 막 취한 건 아니었고요. 이에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작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실제로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스쿨존.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학생들은 매일 위태롭게 통학하고 있었는데요. 늘 데려다 줘야 돼요. 이 길은 위험해서 안 돼요. 그냥 고속도로 같은 차도에 아이가 그냥 혼자 다니는 거예요. 또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인도가 없어요. 이게 10년, 20년 지금 이 긴 세월 동안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는 거 하나거든요. 3년 전에 이뤄진 점검, 당시 보고서에도 사고 위험이 지적됐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후문 쪽 통행로가 명시되어 있고요. 일방통행 운영 등 대책까지 제시됐지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요청이 있어서 해당 길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랑 이런 거 실시를 했었는데 96%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어서 심의 자체가 미상정됐어요. 그리고 올 2월 해당 학교는 스쿨존 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3년 만에 인도 설치가 재논의됐지만
결국 학교 앞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데 그쳤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은 꾸준히 예견됐지만 관할 기관에서 손 놓은 탓에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직접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걷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차도만 있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요. 지금처럼 불행한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 도로 구조 자체가. 이 간격이 보통 50cm에서 60cm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는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50cm 조금 넘잖아요. 사실 여기를 걷는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겠네요. 더 큰 문제는 인근의 많은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열악하네요, 여기도. 인도가 없는 스쿨존에서 힘겹게 양방 통행하고 있는 차량들. 아유, 이번 사고 지점과 흡사한 모습인데요. 표시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냥. 이게 도로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실제로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아찔한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런 곳을 아이들이 다닌다는 거거든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다녀야 돼요. 개선이 시급하네요. 서울시 초등학교 593개를 조사한 결과 주출입구가 인도 없는 도로에 연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전장치가 설치된 스쿨존을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여기는 과감하게 일방통행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일방통행 만들어주면서 이 보차도를 완전히 구분시켜놨죠. 만약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최소한 이게 펜스가 아동을 보호해주는 그런 최소한의 역할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뭔가 부닥친 건데 뭐 여기서 부닥칠 이런 거를 찌그러뜨릴 만한 게 사실 차 말고는 없겠죠. 근데 이런 정도로 하면서 운전자도 더 스쿨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스쿨존에는 안전표지, 과속 방지 시설 등 많은 안전장치가 요구되지만 이마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 또한 감소하기는커녕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교통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교통소통과 비용적인 부분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수결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겠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밀어붙여서야 될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개선하는 일에도 좀 힘을 보태려고 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의 비극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찬바람 불면 더 맛있어진다는 이것. 동네의 싱싱한 바다 굴입니다. 3년 만에 찾아온 굴 풍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남해안. 그런데 꿀이 겁나게 비싸기라. 많이 올랐어요. 시민들이 사 먹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굴 풍년임에도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요. 굴값이 금값이 된 사연 1m 밀착일보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의 약 70%를 책임지고 있는 통영. 지금 이곳은 제철 맞은 굴 덕분에 겨울 추위도 잊을 만큼 바쁘다는데요. 끝도 없이 올라오는 굴에 어느새 배안은 굴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수확량이 좀 좋네요. 금년에는 우리 죽지는 안 해가지고 좀 좋습니다. 폐사가 없어서 올해는 좀 작황이 좋습니다. 원래 폐사가 좀 많았나 봐요. 예. 몇 년까지만 해도 폐사가 참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좀 편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남해안 일대에서는 굴 집단 폐사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례적인 집단 폐사에 국내 굴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 때문에 1kg당 22,000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굴값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양식장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점검 등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요. 저 안쪽에 다 굴 양식장이고 전부 다 흰 부위가 보이는 것이 다 이쪽에 양식장입니다. 좀 더 깨끗한 굴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점검을 진행하는 구역은 한미 폐류위생협정에 따라 지정된 해역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국내산 굴의 품질 유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는데요. 해상 순찰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선박에 대한 점검은 이어집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또는 지정 영역에서는 분뇨 처리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 장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겁니다. 지정 해역 내에서의 오염물 배출은 굴 양식장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분뇨 처리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선박들을 출입 검사를 실시하여 해양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숨은 노력들이 빛을 발한 덕분일까요? 올해는 굴 풍년 소식이 전해졌죠. 그냥 많이 나는데도 굴값이 좋아요, 그래도?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물이 좋다. 굴의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굴값도 안정세를 되찾았는지 시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철 맞은 굴이 여기저기 눈에 띄죠? 그냥 만원에서 비싸봐야 12,000원, 3,000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이거 좀 시민들이 사보기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굴 가격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저희들이 파는 것도 18,000원 파거든요. 이거 깡굴은 얼마예요? 키로에 지금 19,000원. 키로에 19,000원. 집단 폐사로 가격이 급상승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굴값.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굴 경매 가격은 어떤지 위판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박스에 10kg의 굴이 담겨 있었고요. 10kg당 13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굴값에 대해 중도매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올해는 작황이 좋은 편이라서 가격이 좀 싸지 않나 싶었는데 가격이 좀 비싸긴 비싸네요.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듭니다. 굴 생산량은 늘었지만 굴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시일 임금비를 줘도 일시일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아예 풀어가지고 그걸 갖다 까가지고 그거 하는 과정도 참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비하고 많은 걸 다 떼고 나면 그러면 꿀이 겁나게 비싸기라. 인력난 때문에 굴값이 올랐다는 상인들의 말에 굴 까는 공장인 박신장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박신장 안을 살펴보니까 작업자들 사이로 듬성듬성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띄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이 없어요. 예. 여기가 한 60명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금년에 지금 딱 오늘 아침에 세보니까 32명이더라고. 우리 한 시즌인데 제때 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임금비도 상승 요인이 되고 모든 게 지금 단가가 다 올라가거든요. 굴의 알맹이가 다치지 않도록 잘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굴까기. 게다가 의자도 없이 서서 작업을 해야 해서 굴까기는 숙련자일지라도 고된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작업하세요? 거의 기본적으로는 12시간. 기본이 12시간. 그 이상. 안 힘든 사람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오래 해도 힘든 건 똑같아요. 힘들어요. 딴데 뭐. 너무 힘들다 그랬어. 작업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라고요. 실례지만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많습니다. 80 넘었어요. 젊었으면 많이 했다고. 지금 다 이제 나이가 들고 그만두고. 근데 뭐 오래 나가고 안 하랍니다. 보면은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 굴 까는 작업을 안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유입이 영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이 제한되면서 어촌의 외국인 노동 인력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 인력의 부족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박신장의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2년 걸렸다고. 야들 오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Where from? 동티모르. 동티모르? 박신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국내 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 생산자가 피해가 1차적으로 크겠지만 소비자 피해가 클 겁니다. 실제 소매로 넘길 수 있는 그 굴까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공급량 줄어서 이분들은 손해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 줄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결국 소비자가 손해죠.
지금 굴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은 힘들거든요. 현장에 일부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기계화시켜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굴이 제철이라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선뜻 사기 망설여진다는 분들 많은데 그 뒤에 이런 인력난이 한몫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굴 가격의 상승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이거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함께 보시죠.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오늘은 저주받아 버려졌다는 섬뜩한 소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보물이라고 보죠. 보물이 싸니까. 왜 그거다가 두고 갔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왔죠. 안 놓고 그냥 바로 쫙 가버린 거죠. 너무 걸면 가지고 왔다던 훔치가. 바람 부니까 그거 놔두고 갔겠죠. 눈 닿는 곳마다 아름답고 고귀한 유적지가 펼쳐져 있는 경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건물이에요? 네, 저 건물이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국립경주박물관의 한 전시관이었는데요. 유물들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관람객 틈새로 몸을 숨긴 수상한 여자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려놓고 그냥 나가신 걸로? 여기다가 내려놓고요? 굉장히 빨리 왔죠. 여기서 전화하고 우리 담당자 연락처하는 사이에 안 놓고 바로 쫙 가버린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자가 들고 왔던 건 정체불명의 신발 상자. 무엇보다 여자가 더 의심스러웠던 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상자를 버려두고 도망쳤기 때문이었죠. 상자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안쪽에 지금 저거거든요. 아, 저거요? 네. 처음 발견됐던 모습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상자. 그 안엔 고대의 유물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양도 살짝 붓질한 흔적도 좀 보여지시고 지금 이런 것들도 저희 굿다리 접시거든요. 높은 굽 접시 뭐 이렇게 해서 고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감정평가로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그릇이란 게 확인된 유물 3점.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이거는 유물로 진짜다. 네, 박물관 같은 데를 몇 번 가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실 수 있게 되는 유물들인 거죠.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것들이지만 출처가 의아해 의문만 더해지는 가운데 박물관에선 유물을 두고 간 여자를 급히 수소문했습니다. 연락을 바란다는 글에도 감감무소식. 경찰청에 습득 신고까지 했지만 끝끝내 여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나는 안 나타나는 거는 이건 아메도 그래, 이상하다고 봐야지. 수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기라고 한다면 이건 도자기인데 보통 이런 형태들은 삼국시대 때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거의 고려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500년에서 1000년 가까이의 시기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거죠. 유물들의 사용 시기가 달라 여러 개의 무덤에서 나온 건 아닐지 추정만 가능했던 건데요. 행방이 묘연한 여자를 두고 한간에선 괴상한 의혹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부담스럽고 못 가져가니까 안 돼 훔쳐가지고 바람 부니까 그거 놔두고 갔겠죠. 그래 도둑으로 잡힐 수도 있지. 그러니까 도구로 해가 온 거 아이가. 그래 막 소리 없이 갖다 놨다. 사람들에겐 들켜선 안 될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소문대로 도굴꾼의 소행은 아닐지 그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골동품을 사고 파는 가게에선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불 나누고 갈 때 있다. 자기가 도구를 한 사람인데 물건 두고 다니는데 나가. 도구를 한 사람들이 근데 나는 못 갔어. 그럼 어차 깨버리고 그냥 묻어버리지. 도구를 된 물건은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분이 왜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이상하네. 아니 자기가 정 돈이 아쉬우면은 이런 데 와서도 팔 수도 있는데. 팔 수도 있는데.
도굴꾼이라면 고대 토기와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았을 거랍니다. 경주 토박이라는 한 시민은 또 다른 가능성을 얘기해 줬는데요. 옛날에는 아예 그냥 일부러 덮어서 하는 여기가 많았어요. 일부러 덮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나 공사하는데 많이 나오면 자기들 하는 대로 집 아파트를 못 짓잖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어른 주먹만한 돌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적어도 4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공사 도중 유물이 출토되면 발굴 조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시공 도중 우연히 맞닥뜨린 유물이 달갑지 않았을 관계자라는 추측은 어떨까요? 박물관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건설업체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유물들이 그런 게 나온 적이 있는지 한번 좀 이쪽 업계 일하는 사람들 조금씩 얘기하다 보면 어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 얘기라는 게 뭐 보이면 듣고 버리고 가만히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공사 지연은 물론 발굴 조사 비용이 부담돼 신고가 꺼려진다는 건데요. 만약에 현장에서 나온 것 같으면 그걸 왜 갖다 주겠어요? 우리 현장에서 나왔다고 떠벌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박물관에 버려진 유물이 공사 현장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온전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일단은 대단한 점은 맞습니다. 유물을 포장하시는 거랑 보호하실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보관 방식으로 짐작되는 단순 기증자일 가능성. 만약 기증자였다면 여자는 왜 도망치듯 나갔던 걸까요? 갖고 있다라는 거를 시조해 가면서 따지고 묻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발견해 줬으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보상금 외에 이 주변의 나머지 유물들에 대한 가치까지도 다 포상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 신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들이 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나왔어. 어머니들 어떻게 나는 안 하지, 신고 안 하고 막 그냥 내 해보지 뭐. 집 못 짓는다 그러면 그거. 신고하면 또 복잡하잖아. 한물 버리면 그냥 없었던 일일 테고 또 신고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요. 이런 건 부담스럽고. 보존돼야 할 문화재는 어느덧 골칫덩어리로 인식돼 남몰래 사장되는 경우가 나날이 늘고 있었는데요. 지켜나갈 역사의 자산이 왜 점점 애물단지가 돼가는 걸까요? 기존에는 책임 규정과 처벌 규정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규정 속에서 내가 훼손시켰을 때와 그리고 이것을 신고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이익이 큰지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땅을 파지 않고서 유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나올 확률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얘기고요. 발견 포상금 제도라는 거 있는데 그 어떠한 보상 규정도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발굴 조사 비용이 지원될 뿐 아니라 공사 지연에 따른 보상도 주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땅의 안에서만 조사 비용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포상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사 지연으로 늘어나는 사업비와 막대한 발굴 조사 비용으로 억대 손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발 상자로 버려진 유물처럼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처든 뭐 위치든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정보가 없다라는 거.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지금이야 그렇게 뭐 흔하게 보여지는 유물들일 수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은 국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역사 자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행여라도 놓쳐서 없어지지 않게끔 신고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얼굴 없는 기증자는 그렇게 수수께끼로 남았지만 우리의 문화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 김주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첫 번째 뉴스는 철도입니다.
지하와 지상을 오가면서 시원하게 달리는 전철이나 철도. 그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그런데 최근 수도권의 이 전철과 철도의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수도권의 지상 전철과 철도를 모두 지하로 옮기려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년 6월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지상철도와 모두 합쳐서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큰 차량 기지를 지하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서울 중심부에 개발 가능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도권 철로 지하화의 필요성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전철과 철도,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편리한 교통망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철로 때문에 단절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철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지상철로의 지하화가 이루어진다면 단절과 소음, 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던 인근 주민들의 고충도 줄어들고요. 수도권 중심부에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확 늘어나서 도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철도 지하화 정책은 그동안 공약으로도 여러 번 거론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그 이유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하화하는데 약 38조 원이 들어갈 걸로 추산됐습니다. 38조 원이라는 돈은요, 정부가 올해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편성한 1년 예산 31조 6천억 원보다 더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전동차 운행을 멈춰야 하는데요. 열차를 운행하면서 그 지하에서 터널을 뚫는 건 위험성이 아주 높은 일이라고 하네요. 교통난과 기술적인 문제 역시 걸림돌인데요. 번번이 계획됐다가 무산됐던 철도 지하화 정책. 철도를 지하화하게 되면 발생하는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도 팽팽한 실정입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지하화를 통해서 그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상부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수건 사업으로 남아온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 더 치열한 고민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뉴스는 바로 세차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리가 오르면서 물가도 지붕이 없는 것처럼 치솟고 있죠. 높아진 금리의 여파는 이 자동차 금융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올해 6월에 2, 3%대를 유지하고 있던 자동차 할부 금리가 이번 달 8%를 돌파한 거죠. 치솟는 금리 때문에 목돈 들여서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는 차를 살 때 내야 할 돈이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 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할 돈에는 차를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새 차 소유에 대한 각종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개별 소비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이 개별 소비세를 2018년부터 인하해 받아왔는데 이 인하 정책이 내년부터 사라진다는 거죠. 대체 이 개별 소비세가 뭐길래 그동안 인하해 왔고 내년부터는 왜 인하를 중단한다는 걸까요? 개별 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인데요. 1977년 자동차가 아주 귀한 시기에 제정됐던 이 세법은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최근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의 실질적인 효과가 작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 판매량이 15.2%나 늘었다고 하고요. 현재 계약 후 출고가 안 된 차량의 수만 누적 130만 대,
대기 기간은 최대 수십 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개별 소비세 변동폭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개소세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인하가 중단돼도 소비 심리에 타격이 없을까요? 당장 내년부터 인하가 중단된다면 5,200만 원의 차를 살 경우에 약 78만 원의 돈을 더 내야 하죠. 개소세 인하 정책까지 사라진다면 기다리는 동안 부담할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계약을 취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된 자동차 소비 시장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인하 정책을 유지해왔던 개별 소비세. 높아진 금리에 인하 정책을 중단하는 게 맞을까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개별 소비세 인하가 원래부터 있는 혜택이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만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고금리가 되고 또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은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워낙 많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굳이 개별 소비세 인하를 안 하더라도 이 활성화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개별 소비세 그리고 서울의 모든 철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특히 철도 지하화의 경우는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워낙 과밀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철로를 지하화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건지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선행돼야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월출산 자락 아래 노랗게 물든 마을에서 찾은 오늘의 내손내집. 저기 끝에 있다. 끝에 저 끝에 저기 너무 높나? 달콤한 달콤한.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우와. 가을의 새 상징. 이럴 때가 제일 예뻐요. 다 떨어지고 이 감만 있었을 때가. 조심조심 예쁜 감을 따던 그때. 아이고 아까워라. 아 이게 홍시여가지고. 이렇게 속에. 진한 주홍빛이 달콤해 보이는데요. 바로 따서 먹는 홍시 그 맛은요? 엄청 달죠? 꿀 먹은 것 같아죠. 꿀보다 더 달아요. 네네네. 이게 자연 단맛이니까.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어. 저희 남편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감 따 먹어요. 진짜 맛있다. 다행이야. 근데 홍시만 좀 깨지고 괜찮아. 그래? 너무 좋아. 이거 잘 익었다. 풍성한 바구니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집 속에는요? 마을에 한 200년 된 서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개보수해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죠. 서당을요? 서당? 네. 그 옛날에 그 훈장 쌤이 그 하늘 천 따지 한자 네. 가르치는 그 서당이요? 네네 맞아요. 감나무를 지나 마당의 끝자락 한옥 한 채가 보이는데요. 200년이 된 서당이었답니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며 마을과 함께해왔죠. 근데 이런 게 200년 다 된 나무들이죠. 200년 된 나무요? 이런 마루도 그렇고. 집의 기초가 되는 기둥과 주춧돌 무려 200년 역사를 지녔고요. 석가래 또한 그대로 살렸습니다.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 벽 색깔이 다른 이유는 따로 있다고요? 벽은 다 뜯어내고 제가 이제 항토하고 이제 모래 섞어서 이제 한 거죠. 낡은 벽을 보수한 건 아내의 솜씨. 한쪽 벽면은 줄무늬의 독특한 멋이 더해졌는데요. 그 오래된 흑기야예요. 그거를 작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약간 좀 한옥의 이미지를 좀 현대적으로 좀 살린 거죠.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이제 흥학당. 예? 서당의 이름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물건, 서당의 이름이 담긴 현판입니다. 200년 서당에서 집으로 변신, 내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거 손조들이 공부를 하던 방은 고즈넉한 거실이 되었고요. 공부방 옆 부엌은 부부가 쉴 수 있게 침실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걸 해석을 해야만 되는데 하도 물어봐서 이걸 그냥 해석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저기다가 그냥 붙여놨어요. 컨닝페이퍼. 뭐라고 써 있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글귀의 뜻은 홍수. 옛 서당답게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의미. 이거는 새로 만든 거죠. 보완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모구장인가요? 네. 유리문 창호. 네. 원래는 이 창호만 있었는데 네. 겨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애풍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려면 이렇게 약간 이런 현대적인 게 필요해가지고. 숨겨두셨네.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네. 오래 방치된 이곳을 집으로 복구하면서 난방은 물론이고 조명과 공간 활용까지 신경 썼는데요. 상고를 터서 공간을 확보하고 부엌의 흔적은 다실로 재활용. 살릴 수 있는 재료는 최대한 살렸지만 썩은 기둥은 새로 설치했습니다. 목공예가 남편의 특급 기술이 담긴 나무 기둥. 기둥이 썩어가지고 힘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이제 기둥을 바꿔준 거죠. 가죽나무. 남편의 목공 솜씨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원래 집 뒷마당이었던 이곳을요. 옛 정취 물씬 나는 화장실로 바꿨는데요. 벽면의 그림이 인상적이죠? 독하도 독특하네요. 재밌지만 더 재미있는 거는 남편이 이제 이 세면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통나무를 직접 파서 만든 세면대. 개울에 흐르는 물을 연상시키는 남편의 멋진 작품입니다. 정겨운 벽화와 통나무 세면대가 만나 세상에서 하나뿐인 화장실이 됐네요. 자, 머리 조심하시고요. 자동적으로 인사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비밀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황토방인데요. 이거 좋네요. 아궁이 불을 불 지피는 그 운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토로 해가지고 불 지피는 방을 만든 거예요. 도시에서 시골로 터전을 옮기면서 부부가 만든 일상 속 쉼터. 이 벽이 두꺼워요. 이 벽이 한 70cm 정도 돼요. 이 황토벽이요? 네. 화물차 있잖아요. 15톤으로 한 5차 정도 들어갔어요. 두께만 70cm, 황토는 무려 75톤이 들어갔다고요. 부부가 애정을 담아 3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200년 세월이 담긴 낡은 서당. 부부가 복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 서당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해를 못했고 그냥 이 한옥이 참 예쁜데 참 예쁜 집을 잘 고쳐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서당인지는 몰랐어요. 이거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렇게 마을 분들 서재계라는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렌트한 거죠. 제가 수리해서 살고 이제 떠날 때 마을 분들한테 그대로 드리는 조건이었죠. 네. 서당이 폐쇄된 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집. 15년 전 아내는 이 집에 반해서 터전을 옮겼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득 채우는 서당이었다면 현재는요. 넓은 마당 가득 웃음 채우는 집이 되었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뭘 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은하철도 999. 다시 나왔다가 네. 태워주신다 해서 재밌게 탔네요. 우리 어렸을 때 네. 그 TV에 은하철도 999 있었지 않습니까?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그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기차를 해서 이렇게 사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부부의 손길이 다 재탄생한 집. 그 옛날 서당에도 사람이 모이듯 지금은 마을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고요. 알았어요? 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집. 그래서 부부에게도 특별합니다. 이렇게 마을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그게 격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내가 이 마을에 살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참 합니다.
내 영향을 받은 거야. 그 밑에 바로 빛이 나한테 왔어. 떠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붙잡아 주실 거예요. 잡으셨어요. 다른 집은 개인의 어떤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이 추억에 함께하는 공간, 모두의 공간. 그래서 좀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는 이곳. 화사한 색깔과 향긋한 꽃내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바로 꽃시장입니다. 정말 예쁘죠? 새벽부터 싱그러운 꽃들이 가득한데요. 계절마다 꽃도 다양합니다. 이맘때 인기 많은 꽃이 있다고요. 연한 핑크색, 연한 보라색, 그런 리시안, 거베라, 그다음에 하절장미 이런 식으로 파스텔톤 꽃 종류로 많이 나가요. 이 꽃들이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날을 만들어준답니다. 저희 쌍둥이 애기들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축하해주려고 꽃다발 사러 왔어요. 추위도 녹일 화사한 꽃.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일상 속 힐링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재배한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뽑으시는 게 뭐예요? 이거 거베라라는 꽃입니다. 낯익지 않으신가요?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봤던 꽃인데요. 밝은 원색 계열들로 크고 화려해서 이맘때면 축화용 화환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베라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손길이 필요한데요. 하루 수확량만 무려 약 3,000송이라고요. 최근에 꽃꽂이용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요거는 그 핑크 파티라는 꽃인데 올 저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수확했던 원비치라는 꽃은 분홍의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농가 소득을 위해 개발됐다는 신품종. 비슷해 보여도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현재 100여 품종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색상도 다양하고 재배도 쉽고 보관도 오래 가능하지만 꽃을 돌보며 걱정이 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꽃도 잘 자라고 좋은데 난방비가 지금 현재 한 70% 이상 올라가지고 연료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커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겨울철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쓰이는 면세용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겁니다. 지난해 800원인 면세 등유 평균가, 지난달엔 1,400원대로 올랐습니다. 70% 이상이 증가한 건데요. 애써 키운 꽃들이 많은 이들에게 활력과 힐링이 되었으면 한다고요.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그 행사 꽃문화도 뭐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생활 꽃문화가 좀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일상 속 꽃을 함께할 수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천장 가득 드라이 플라워가 반겨주는데요. 카페 곳곳 다양한 꽃들이 가득합니다. 이 꽃들도 보고 있으니까 추운 겨울도 저한테는 추운 겨울 같지가 않고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카페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포근함을 주는 꽃. 손님들도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꽃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또 보시면 힐링되는 공간이 되잖아요. 지친 이들에게 힘든 하루를 잊고 행복의 향기를 선물해 주는 거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선 줄기를 사선으로 자르고 난방기구 근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요.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꽃, 곁에 두면 지친 몸과 마음을 웃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꽃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뇌파, 곧 빠른 알파파가 생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완의 기능을 합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환기시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꽃. 오늘 가족, 친구를 위한 꽃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침체한 골목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꿈이 골목에 몰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SBS에서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쁜 곳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데요? 저희 함박 스테이크 팔고 있어요. 아 스테이크 집이에요? 1년 전 33제곱미터의 작은 골목 식당을 개업한 송윤경 씨. 오랜 시간 간직해온 꿈을 이곳에서 이뤄냈습니다. 요리가 전공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는데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진짜요? 담백하고 이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예. 가지도 어머 진짜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 거 너무 맛있어요. 윤경 씨는 처음부터 골목 식당을 원했답니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자기 색깔, 자기 주관이 들어간 자기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는.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의 기회가 높은 것도 골목 식당을 선택한 이유였죠. 창업 준비하면서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배웠는데 샌드위치, 파스타, 사시미, 꼬치구이집도 해봤고요. 칼국수집도 해봤고. 다양한 경험을 발판으로 시작한 식당. 쉬는 시간에도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나초랑 좀 저런 살사 소스를 이용한 한방 메뉴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쉽지 않은 창업의 길, 꿈을 이루기까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모든 분들이 어떤 메뉴를 좋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팔릴까 고민을 하던 중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골목 창업학교라고 해가지고 막상 가보시니까 어떠시나요? 지금 진짜 거기를 잘 갔다 100번 생각하죠.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골목 창업학교. 심취한 골목 상권 변화와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미래의 청년 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저 또한 동물 섭취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야채나 이런 쪽을 좀 섭취하는 게 제 몸 자체에도 좀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비건을 겨냥한 샌드위치를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준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 전문가가 1대1로 지도해준다네요. 제가 외식업 창업을 했을 때는 사실 사전에 무언가를 배워보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아보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서 직접 나가서 몸으로 겪어보면서 그 성공과 실패를 견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사전에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계획 코칭뿐 아니라 레시피 완성과 소비자 품평회 등 실습 교육과 멘토링 체험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제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큰 저한테는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실습 공간에서 레시피도 만들고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았던 창업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배출된 수료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보증 상품을 설계하였고 최대 7천만 원까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교육생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번에 걸쳐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총 9곳이 개업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불이 켜지는 베이커리 가게. 김도엽 씨는 과거 직장 생활을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함에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일 생산으로 빵을 만들고 제작하다 보니까 조금 새벽 일찍 나와서 작업을 해야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있어가지고. 골목 창업학교 수료 후 자신만의 빵으로 승부하고 있는 도엽 씨. 꿈을 이뤘다는 행복도 잠시. 요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뭐 조언이라던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좀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링크를 달아서 지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지도로. 수료한 학교에 연락해 자문한 건데요. 앞으로 큰 바람이 있다고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네. 목동 빵집 하면 생각나는 빵집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청년들의 불안한 마음이 골목에서 꿈으로 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낮 들어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et me open your